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일부 족벌신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여론의 도마에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배심원들이 감성적으로 또는 정치 성향에 따라 편결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촌 조카 살해 사건 보도와 관련한 이른바 낙곰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서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안도현 시인의 경우 배심원단의 무죄 판결로 선고가 연기되는 일까지 벌어지자 이들 언론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참여정부 때 법무부 장관으로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추진했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천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네, 광주에 가신 지 반년이 넘었군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지금 제가 지난 총선에 낙선한 바람에 우리 노정면 앵커의 경우와 다르긴 하지만 저도 일종의 지금 해직 상태에 있지요. 그래서 뭐랄까 궁리하다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부터는 재충전도 하고 또 특히 제 고향인 호남 분들과 민주당과 개혁정치의 미래를 새롭게 모색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지금 호남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재보선 때문에 화성에도 가시고 포항에도 가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입니다. 예. 말이 광주에 있지 더 그럴 수는 없고요. 예. 절반 정도는 아무래도 서울에 와 있고 그러죠. 네. 이번 재보선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솔직히 대체로 예상은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떤 정말 반성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대선을 계기로 해서 어떤 우리 민주당의 역량이랄까요? 그것이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번 재보선 결과에도 그대로 드러났죠. 네. 당선하지 못한 것은 예상된 일이지만은요. 사실 득표율도 사실 매우 낮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사람들이 더 어떤 좀 더 비장한 자기 변화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으려는 네. 그런 좀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글쎄 그런 비판들은 대선 이후에도 수차례 나왔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라고 할까요? 하나는 우선 지난 10여 년 동안 민주당이 국민의 큰 틀로 봐서 국민의 신뢰를 못 얻었지 않습니까? 네. 예, 대선에서 승리한 게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왜 그런지 하는 데 대한 반성, 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나 책임질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책임을 지고 하는 등등의 문제. 그래서 거듭나는 우선 자기 반성과 책임과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갈수록 더 삶이 불안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양극화의 문제, 민생의 불안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뚜렷한 우리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활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 보통 분들이나 심지어는 당원들을 만나면은요. 예. 물어봅니다. 혹시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은 정답이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호남 출신 국회의원이시죠. 그런데도 누가 정책위 의장인지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아직도 민주당이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게 그런 문제가 하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의 당내 시스템에 아직 기득권의 문제랄까요? 어떤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민주당이 완전한 당원, 그러니까 풀뿌리 당원 중심의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 네.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는다든가 할 때
민주당원 전원이 참여해서 투표하는 민주당판 보통선거제입니다. 예. 그런 민주적인 제도라든가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선거 때 공직 후보를 공천하는 문제도 완전하게 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그 공천권도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하는 등등의 문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도입해서 당을 민주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는 정책과 비전의 문제, 다른 하나는 우리 민주당 자체 기득권을 넘어서서 어떤 상향기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그 최근 언론과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못 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 여러 부정 행위들이 뭐 정말 자고 나면 뭐 일어난 것처럼 뭐 발견되는 것처럼 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혹시 무슨 뭐 극우 트위터리안들이라든가 이런 공격을 받으신 건 없어요? 뭐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그 뭐 말하자면 그 대선 불복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건 턱도 없는 소리지요. 뭐 대선이야 민주당 입장에서 또는 작년 문재인 후보 선대위 입장에서 이미 어떤 뭐 더 이상 대선에 불복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법적으로도 30일인가요? 뭐 선거 끝나고 일정 기간 이내에 그 문제를 대법원에다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지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 선대위를 함께 하셨던 분들의 입장은 이미 잘 정리돼 있죠. 벌써 오래전에 작년에 정리돼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와는 별도로 이 국가기관들이 국군 뭐 사이버 사령부도 나오고 지금 국정원뿐만 아니라 뭐 보훈처도 나오고 뭐 심지어는 엊그제 보니까 뭐 그 안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뭐 통일부에서도 했다는 뭐 그런 주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정부기관이 아닌 제한군인회도 사실 저도 제한군인회 회원입니다. 근데 제한군인회도 유사한 일을 벌였다는 주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짓들이야말로 사실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짓이었기 때문에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기본을 흔드는 국가 변란 사건입니다. 저는 국가 변란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더구나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내년에도 어제도 선거가 있었고 내년에도 선거가 있고 앞으로 두고두고 선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말만 나오면은 무슨 뭐 대선 불복 아니냐 하고 말하는 그것은 그야말로 뭐랄까요 단세포적인 정치 공세랄까요? 예. 정치 공세 중에서도 극히 말하는 저급한 네. 정말 단세포적인 부당한 공세라고. 그럼 민주당이 그런 공격을 할 때마다 화들짝 놀라고 손사래를 치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민주당의 입장이 이미 지난해 대선 직후에 다 정리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사안이 뭐 정부기관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은폐됐던 그런 당시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드러난 것이 말씀대로 뭐 국가 변란에 준하는 그러한 사태라면 그 대선 불복 여부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공당으로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겠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선 첫째로 일부 국민 중에는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네. 수개표를 요구하면서 대선 결과에 일을 제기했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그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일단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걸 칠 수야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또 이제 지도부나 이런 쪽에서도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노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하는 그것은 뭐 정당한 야당으로서 또 이해관계자로서 선거에 참여했던 이해관계자로서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수위의 문제겠죠. 자꾸 이제 밖에서 의혹이 차 있는 분들은 좀 너무
민주당 특히 지도부가 너무 약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있다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헌법의 최종적인 수호자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귀를 막고 입을 닫고 또 감고 계시다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당이 어떤 입장을 정하는 것은 그 당의 사정이겠죠. 다양한 수위의 입장을 가질 수 있는데 마치 지금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대선 불복이라는 입장을 어느 당도 어떤 사람도 공표하거나 공식화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게 그런가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겠죠. 모든 국민이고 또 어떤 경우에 평당원이나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으니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만, 여권에서는 참여정부 때 천 장관께서도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당시와 지금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먹이는 것은 그때 법무부 장관 당시에 제가 네.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 지휘를 한 것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렇죠. 그밖에 다른 일이 있을 리가 없었고요. 근데 저는 저의 불구속 수사 지휘하고 네. 지금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공안 정부가 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째, 저는 불구속 수사의 헌법적 원칙 그리고 법치주의에서 벗어난 정치적인 이유로 피의자를 구속하려던 검찰에게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라고 지휘했습니다. 네. 사실은 강정구 교수라는 분이 그 당시에 범죄 사실이 무슨 인터넷에 글을 썼다는 겁니다. 네. 인터넷에서 글을 써서 북한을 찬양했다는 건데요. 그 사건에서는 무슨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구속의 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강정구 교수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구속 사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검찰이나 경찰이 그걸 국민 감정 운운하면서 구속하려고 했던 거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건 정말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공안정부는 사실은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고자 정당하게 검찰이 지금 최동욱 전 총장을 필두로 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처벌하려고 기소하려고 하는 것을 그걸 하지 말라 하고 압력을 넣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짓밟는 행위를 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혀 그 방향이 다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저는 법에 규정된 권한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행사했습니다. 네. 떳떳했기 때문이죠. 그 강정구 교수라는 분이 저하고 무슨 친척 관계나 친분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치적 관계 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는 최동욱 전 총장이나 누구죠? 윤석열 팀장이든가요? 네. 윤석열 검사죠. 윤석열 검사에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 몰래 압력을 넣다가 안 통하니까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가지고 혼외자 문제를 빌미로 해서 찍어낸다든가. 네. 윤석열 팀장의 경우에는 국정원에 압수수색 전에 국정원에 사전 통보 안 했다는 이유로 지금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네. 낙마시킨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요, 이 국정원법에 압수수색 하기 전에 국정원에 통보하라고 검찰더러 통보하라고 하는 조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조문이 과연 말이 되는 조문인가 생각해 봐야죠. 아니 예. 수사기관이 가서 급습을 해서 압수하고 수색을 해야만이 압수수색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압수수색 대상자한테 야, 나 압수수색하러 가니 미리 너희들 알고 대비해라 이렇게 통보해 주라는 것이 국정원법이란 말이에요.
이 국정원법 조문은 과거의 국정원이, 그 당시에는 국정원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중앙정보부입니까? 네. 예, 유신 시절이나 그 이전이나 뭐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국정원을 축으로 해서 모든 국정에 개입하고, 사실은 국정을 통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그 국정원에 손대지 말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그리고 운영됐던 법조문인데요. 하여튼 이것을 빌미로 해서 결국은 그 윤석열 팀장을 배제시켰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곳은 이 절차적으로나 이것도 전혀 뭐 제가 했던 투명한 권한 행사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지요. 네. 제가 볼 때 다른 점이 또 하나 보이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검찰 내부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보면 이렇다 할 반발 움직임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검찰 내부의 뭐라고 할까, 외압에 대처하는, 뭐 그 당시 천 장관께서 뭐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만, 일단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오는데 반응하는 양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당시랑 지금이랑 이 부분도 많이 달라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저도 굉장히 사실은 실망스럽습니다. 전문 검사들이 사실은 최동욱 전 총장이나 윤석열 검사, 지금 네. 검사죠. 그분들이 무슨 정치적으로 뭐 굳이 검사의 정치성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뭐 그동안 지금 야당에 뭐 유리한 결정이나 뭐 했던 그런 분들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오히려 그 반대이지 않나는 의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여러 행적 중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무슨 그 검사로서의 또는 검찰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자존심이라 할 수도 있고 네. 직무상의 어떤 원칙 이것을 지키려다가 지켜나는 판인데 사실은 전혀 검찰 내에서 반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사실 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것은 뭔가 이미 우리 전문 검사들을 포함해서 검찰 이 전체적 분위기가 좀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 아닌가. 어떤 지난번 언론의 분석으로는 지금 뭐 검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다만 판검사들이 지나치게 서울의 무슨 파락군 출신들 네. 뭐 외고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훨씬 어떤 국민의 입장에서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법치주의를 지켜내려는 의지 이런 게 약화된 거 아니냐는 그 분석을 한 것을 저도 본 일이 있습니다. 예, 뭐 앞선 시간에 저희가 삼성 자사고 문제를 다뤘습니다만 이런 교육의 양극화 그리고 또 교육을 통한 어떤 사실상의 신분제 사회로의 회귀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중요한 정치 사안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군요. 뭐 그런 걸 좀 보입니다. 예. 자,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말씀을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이게 참여정부 때 도입된 게 맞죠? 그렇습니다. 네, 또 참여정부가 도입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요. 네. 사실은 대법원에서 당시에 대법원에서 주도한 일입니다. 말하면 주도라고 봐도 뭐 선도했달까요? 이니셔티브를 했죠.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사법제도 개혁위원회인가요? 그런 한승원 전 감사원장께서 그 위원장을 맡으셔서 그걸 한 건 사실인데 네. 그보다 전에 대법원에 사법 비슷한 이름의 위원회가 있었어요. 대법원 자체에 사법 개혁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세운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민참여재판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대법원 사법부에서 선도를 했고 이니시에이티브를 했다. 선도를 했고 그것을 참여정부에서 받아들여서 그 당시에 민관 합동에 무슨 큰 위원회를 만들어서 장기간 논의해서 채택한 거죠. 네, 그런 논의 결과 그 정부 안이 마련된 것이 기사에 보니까 2006년 12월이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당시가 법무장관 재직하시던 시절이죠? 2005년 12월이겠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법무장관에 해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돼 있더군요. 그 위원회에서요. 그러셨군요. 예. 그 당시 골격 그대로 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마 그렇죠. 그때 만들어진 입법, 그 위원회 논의 결과 만들어진 입법이 됐고, 입법 때도 제가 잘은 기억 안 납니다. 무슨 새누리당이 반대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잘 해서 그 입법대로 됐고 아마 그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수 언론이나 한나라당 쪽에서 반대가 거의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크게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네. 예. 지금 보수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죠. 예. 안도현 시인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문재인 후보 지지 지역에서 전북에서 열렸다고 배심원들이 편향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던데요. 그 배심원들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이 제도 내에 마련돼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 배심원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요. 그러니까 사회 샘플링 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야에. 남녀 비율이라든가 연령대라든가. 여러 가지 직업이라든가 등등을 고려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위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최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만들고 있지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배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미국인데요. 네. 미국의 경우에도 그런 게 아주 발전돼 있죠. 그거를 우리가 잘 도입한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 인종도 보죠. 우리는 별로 인종 문제가 없지만, 네. 예컨대 흑인과 백인과의 여러 비율이라든가 등등까지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지금 비판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또 법리 다툼이 치열한 부분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해볼 수 있는 이야기겠죠. 우선 첫째로 정치적 민감성의 문제는요. 네.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대법관도 선거 때는 나가서 투표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걸 밖으로 공무원이니까 공표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선거 때는 작년에 박근혜 후보를 찍었든지 무슨 문재인 후보를 찍었든지 아니면 다른 후보를 찍었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늘 보면 텔레비전에 대법원장이 나와서 투표하는 장면도 늘 보도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의 정치 성향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되니 이거 여기다가는 무슨 정치적 사건 못 맡기겠다 이렇다고 그러면 답이 있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에서 그럼 대법관이나 이 사람들한테는 무슨 투표권도 뺏고 이래야 되나요? 그래 이건 답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직업 법관도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법관으로서의 직무를 구분하게 중립성을 지키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인 거지요. 네. 그래서 이 배심 재판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고유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식의 해결 방식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심 재판에 있어서 배심원들의 선정 방식이라든가 예. 또는 배심원들 내부의 여러 토론 방식이라든가 또는 배심 재판은 배심원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재판장, 그게 직업법관의 조언과 지시를 받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다 갖추면서 기본적으로 국민은 신뢰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관을 신뢰하는 것처럼, 일테면 법관이라고 해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비교해보면 정치적 재판, 이른바 정치성을 띤 재판에서 일반 국민들이 더 공정하겠는가, 아니면은 직업 법관이 공정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배심을 공정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이고요. 네. 그다음 하나는 또 뭐였죠? 법리가 좀 치열한 사건이죠. 예. 치열한 이제 법리 전문성의 문제인데요. 그것은 미국이라면 몰라도,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달리 배심원의 판결에 최종적인 결정권을 줘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뭡니까? 오제이 심슨 재판 배심 재판이었나요? 네. 그 무죄. 그러니까
그 배심원들이, 일반 시민들이 무죄라고 판단해버리면 그냥 무죄인 겁니다. 네. 그냥 무죄로 결정이 나죠.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아직은 배심원들에게 권고적, 배심원 결정에 권고적 효력만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배심원들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배심원들의 의견을 말하면 참고해서 직업법관이 결정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정권이 지금 직업법관이 가지고 있으면서 배심원들의 견해를 청취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게 뭐가 전문성이 떨어지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직업법관이 네. 최종 결정권을 가짐으로써 아무리 어려운 법률 문제라도 최종적인 판단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배심원들이 좀 전문성이 서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하등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예. 자, 지방선거 얘기 잠깐만 여쭤보고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전남도지사 불출마 선언은 이미 하셨잖아요. 그럼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 없었고요. 예. 그러고 나니까 광주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지금 서울 잠실 송파을 지역의 위원장이고, 네. 또, 나름대로 제 지역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시장 출마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그 민주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철수 신당하고, 합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합당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요. 합당과 비슷한 거겠지만 벌써 몇 달 전부터 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세력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모든 정치하는 새로 할 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개혁 정치 세력이 총집결해서 신당을 만들자 네. 하는 주장을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슨 그냥 합당만에 그친 것도 아니고 더구나 기존 세력 간의 무슨 지분 나누기라든가 네. 그런 협상도 아니고 완전히 이 개혁정당을 새로 하나 만들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하나는 이 새 정당이 지향해야 할 어떤 국가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네.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에 찬동하는 사람들을 다 모으자. 네. 또 하나는 그 당의 시스템이 무슨 모든 기득권을 전혀 인정하지 말고 네. 모든 중요한 결정을 특히 당의 이른바 당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의 지도부 결정 선출이라든가 당의 지역위원장 선출이라든가 또는 공직선거에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평당원, 풀뿌리 당원과 또 공천의 경우에는 평범한 시민들, 네. 보통 시민들에게 전적으로 그 결정권을 주는 형태로 네. 그런 상향식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것에 의해서 판정이 되도록 함으로써 어떤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 완전한 개혁정당을 만들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 아직 당 차원은 아니니까 공동 창당, 안철수 세력을 포함한 여타 민주개혁 세력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 창당을 제안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예, 여기에 통합진보당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좀 다르겠지요. 아무래도 아까 우선 내세우는 비전이나 이 가치가 좀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민주당 성격의 온건한 진보 또 확고한 개혁 그런 노선을 가진 정당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할 것인가, 네. 또는 또 구체적으로 그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안철수 세력이 먼저 당을 만들면 그 당과 합당하는 형식을 할 것인가 등등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로 논의해서 해보면 되는 것이고요. 네. 큰 틀의 원칙이 하나는 뚜렷한 정말 정체성이 뚜렷한 국가 비전을 갖춘 정당. 또 하나는 완전한 상향식, 어떤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는 국민과 당원이 결정권을 가지는 정당. 이렇게 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